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1장 군주국의 종류. 인간들은 국가의 권력 밑에서 살아왔는데 모든 국가는 공화국 또는 군주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군주국가람은 일반적으로 혈통에 의하거나 찬탈에 의해 집권한 후 오랜 기간을 한 가족이 지배자로 행세하는 세습제도를 말한다. 찬탈에 의한 정권은 전에 없던 새로운 군주 가문의 탄생을 의미한다. 프란체스코 스포르자가 지배하던 밀라노 군주국 같은 경우이다. 그렇지 않으면 스페인의 국왕이 다스리던 나폴리 왕국처럼 어떤 군주 국가에 의해서 한 국가가 정복당한 후 새로이 세습 국가를 창설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한 군주국에 들어간 비지배국들은 자기 나라를 정복한 군주국이 통합되어 통치되거나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며 별개의 군주국이 되기도 한다. 다른 국가를 정복하는 군주는 타국의 무력을 이용하여 전쟁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자기 나라의 군대만을 사용하여 승리하기도 한다. 때로는 행운에 의해 이기고 때로는 묘책에 의해 이긴다. 2장 세습제 군주국. 공화제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서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군주론에 의한 것만 언급하겠다. 나는 군주 국가들이 어떻게 통치되고 있으며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오래전부터 왕가의 혈통에 따라 권력이 이어지는 세습 국가는 새로이 건국가는 신생 군주국보다 군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세습에 의해 군주국을 지배하는 사람은 선조들이 창설한 제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 적절한 대책만 세우면 충분하니까. 세습군주는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 그의 통치권을 빼앗지 않는 이상 다른 위험이 별로 없다. 군주가 합리적으로 처신하고 다스리면 통치권을 유지할 것이다. 정권을 뺏겼다고 해도 왕권을 찬탈한 자가 궁지에 몰리는 일이 생기면 그는 쉽게 복권된다. 베라라 공작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1484년 베네치아인들의 공격을 견디었고 1510년 줄리어스 교황의 침략을 받고도 이겼는데 그 이유는 그의 권력이 오랜 세월을 두고 세습에 의해 굳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세습에 의해 타고난 군주는 국민에게 압박을 가할 필요가 적고 그럴 이유가 없다. 군주는 더욱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된다. 군주가 유달리 잘못을 저지르고 증오를 받게 될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호감을 갖는다. 오래전부터 이어지는 세습적 군주 국가에는 혁명을 치른 기억이 없으며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한두 차례 혁명적 기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왕이 후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왕국은 유지된다. 3장 혼성 군주국. 세습제 군주국과 달리 새로 건설하는 신생 군주국은 어려움을 겪는다. 첫째로 완전한 독립국가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지배해오던 나라의 일부로 편입되어 혼성국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신생국가라면 겪게 마련인 난관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다. 신생군주국의 백성들은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기대하면서 의도적으로 현재의 군주를 갈아치우려 반란을 일으킨다. 백성들은 군주를 향해 무기를 들고 일어난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란이 실패하면 그들은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네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을 경험한다. 신생국에서 백성들의 도전은 통상적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풍조이다. 새로 나타난 군주는 자기를 새로운 통치자로 만들어준 동지들까지도
왕권을 지키기 위해 강압적으로 대하는 군주가 된다. 그 결과 당신이 나라를 세우면서 가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게 된다. 당신을 군주의 지위에 오르도록 도와준 사람들과 우애를 유지할 수도 없게 된다. 동지들이 당연한 일을 해도 당신은 그들을 의심하게 된다. 그렇다고 당신이 모든 동지들에게 극약을 하사할 수는 없다. 당신이 군주가 되기까지에는 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기 군대가 강력함을 자랑하고 있는 군주라 할지라도 내 영토에 들어가려면 항상 원주민의 호감을 얻어야 한다. 정복제 원주민이 반대한 프랑스의 왕 루이 12세는 밀라노를 2번이나 점령했지만 금방 잃어버리게 된다. 첫 번째는 루도비코 자신의 군대만으로도 침략자에 대항하여 밀라노 시를 지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스스로 성문을 침략자에게 열어주었다가 혜택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예상하던 이익은 실현되지 않았고 새로운 정복자로부터 받는 멸시에 견딜 수 없어 백성들은 새 정복자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군주를 배반하였던 영토를 군주가 다시 재정복한다면 다시는 그 지역을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은 확실한 진리이다. 왜냐하면 군주는 과거의 반역을 거울 삼아 지난번과는 달리 자신의 확실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대자들을 처단하며 의심스러운 자들을 색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랑스 왕에게 빼앗겼던 밀라노를 되찾기 위하여 첫 번째는 루드비코 공이 변두리에서 겁만 주고서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로부터 두 번째로 밀라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온 세계의 도시국가들이 들고 일어나 프랑스 군대를 격파하고 몰아내기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던 것이다. 따지고 보면 원주민의 환심을 사지 못한 프랑스가 밀라노를 2번 점령하였다가 상실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점령국이 정복자가 오래전부터 통치해온 기존국가의 일부 영토로 병합될 때에는 그 두 나라가 동일 언어를 쓰는 같은 지방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언어가 같은 지방인 경우에는 통치하기란 쉽다. 특히 비점령국이 자유의 관념에 익숙하지 못하다면 더욱 쉽다. 이런 경우 빼앗은 영토를 안전하게 보존하려면 지난날 이 고장을 지배하던 군주의 혈통을 파괴해버리면 그만이다.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그 고장의 생활 방식을 어지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관습의 변동이 없는 한 백성들은 그냥 살아간다. 이러한 예를 오래전부터 프랑스에 합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부르고니아, 브루타니아, 가스코니아, 노르망디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언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들의 풍습이 비슷하므로 정복자와 피정복자는 쉽게 융화되었다. 새로운 속국을 보존하려면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는 옛 군주의 혈통을 끊어버릴 것이며 둘째는 그 나라의 법률이나 세금 제도를 뜯어 고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새로 얻은 나라는 종주국에 융화된다. 그러나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국가 제도가 다른 지방의 나라를 얻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 군주가 이런 나라를 순조롭게 보존하려면 운도 필요하지만 군주 자신이 부지런해야 한다. 정복자가 그곳에 가되 같이 거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새로 얻은 나라를 오래 지킬 수 있다. 이런 방법은 터키가 그리스를 정복한 후 실시한 사실이 있다. 터키 왕이 그리스에 옮겨가 살지 않았더라면 터키가 그 밖에 어떤 통치 방법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를 오래 지배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가 있으면 말썽을 발생 시초에 탐지하여 즉각 수습할 수 있다.
군주가 현지에 직접 가서 통치하는 방법은 현지에 보낸 자기 신하들의 노략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하들은 군주와 가까이 있으므로 직접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 만일 신하가 더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그는 군주를 더욱 공격하게 되며 만일 다른 음모를 꾸민다면 군주를 더 두려워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방법이다. 당신이 얻은 나라는 쉽게 복종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식민지촌을 창설하지 않고 새 영토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수의 기마대와 보병이 필요하다. 식민 이주 정책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자기 본국 국민 중에서 이주 희망자를 쉽게 모집할 수 있다. 때로는 군주로서 개인적 부담이 전혀 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군주와 새로 정착한 집단 이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재산과 집을 빼앗긴 원주민들이 반항하려 하지만 이런 무리들은 소수이다. 반항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피해를 줄 만큼 강하지 못하다. 그 밖에 대다수 원주민들은 조용히 살아간다. 다수의 원주민들은 자기들까지 재산을 약탈당한 사람들의 처지가 될까 걱정하며 반란을 일으키지 못한다. 말하자면 식민정책에 의한 통치는 경제적이며 신뢰도가 높으며 해로운 일이 적은 통치 방법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백성이란 그들의 욕망을 채워줘야 하느냐 아니면 짓밟아 버려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조그마한 피해에 대해서는 앙심을 품고 대들지만 운명의 여신이 내려친 무자비한 탄압 앞에서는 반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주가 압박이나 피해를 가할 때에는 복수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극악한 방법을 써야 한다. 군주가 식민정책을 쓰지 않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경우에는 경비가 더 든다. 모든 세입을 국방비에 바쳐 군대를 유지하고 반란을 막는 데 충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토를 얻었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군주는 군대의 주둔지를 여러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므로 군대가 이동하여 주둔하는 곳마다 온 나라가 피해를 입는다. 원주민은 곤욕을 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적이 된다. 군대의 이동에 따라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의 적의는 커지게 되고 이렇게 적대의식을 품은 원주민이 늘어나 끝내는 군주를 몰아내게 된다. 정복한 영토를 안전히 유지하는 방법으로 식민정책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같지 않은 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에는 인접 약소 국가들을 통치하고 있는 군주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거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들과 연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주위에 있는 강대국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군주는 자신과 같이 강한 외국 군주의 현지 침투를 막도록 예방책을 준비해야 한다. 침략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불평불만 분자들의 소행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지나친 야심을 갖고 있거나 지나치게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아에토리아 사람들이 언젠가 로마 군대를 그리스로 끌어들인 것이 그 예이다. 다른 지방에서도 역시 로마인들을 끌어들인 것은 원주민들이었다. 언제나 그렇지만 강한 왜국이 한 지방에 침입하면 약소국들은 여태까지 자기네를 지배한 강국이 미워 그 왜국을 모두 지지한다. 약소국가라는 입장만 생각한다면 군주로서는 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힘들 게 없다. 군주는 정복자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주가 세운 나라에 때틈 제 스스로 합방해 오기 때문이다. 군주로서는 다만 비정복 국가가 지나치게 강해지지 못하도록 감시만 하면 된다. 군주는 자신의 힘과 비정복자들의 도움으로 강한 이웃나라를 쉽게 쳐부수어
스스로 그 지역에 명실상부한 패자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유의하지 않는 군주는 누구나 비로소 획득한 영토를 쉽게 빼앗길 것이다. 빼앗기지 않고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난관을 겪게 될 것이다. 로마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점령지에서의 이러한 원칙을 조심스럽게 적용했다. 로마의 군주들은 점령지에 자국의 백성들을 이주시켰다. 주변의 약소 국가들은 자체의 힘을 기르지 못하게 만들었고 어떤 왜곡도 로마의 위광을 차지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스의 경우도 좋은 예가 있다. 그리스에서 로마인들은 아카이아인 및 아에토리아인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 그들은 힘을 합하여 마케도니아 왕국을 쳐부수고 안티오쿠스를 쫓아냈다. 아카이아 사람들과 아에토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얌전하게 굴어도 로마인들은 이들의 영토 확장을 용납하지 않았다. 로마인들은 마케도니아 왕 필립이 이들을 설득하여 동맹을 맺을 겨를을 주지 않고 그대로 그를 쳐부수었다. 또 안토니오쿠스 대왕은 강했지만 로마인들은 그가 그리스에서 권위를 펴지 못하게 했다. 이리하여 로마인들은 현명한 모든 지배자가 지녀야 할 모든 지혜에 따라 통치했다. 현재의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였을 뿐 아니라 장차 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제까지도 대비했다. 비지배자가 복종하지 않으면 선수를 쳐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문제를 방지하려고 애썼다. 통증이 생기면 일찍 치료해야 한다. 뒤늦게 치료하고자 한다면 불치의 병이 될 수가 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모성 질병을 초기에는 치료하기 간단하지만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발견하기는 쉽지만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가 정치에 적용된다. 정치적 불화도 시초에 발견한다면 빨리 다스릴 수 있다. 현명한 지배자만이 불안의 시초를 빨리 알아차린다. 투약이 부족하거나 만인이 인식할 때까지 불평이 커졌다면 치료 시기는 놓친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인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항상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썼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전쟁을 피할 도리가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루이 왕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사람은 군주가 외국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짓만을 했다. 루이 왕은 베네치아 사람들의 야심에 사주되어 이탈리아에 끌어들여졌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루이 왕의 힘을 이용하여 롬바르디 땅의 절반을 먹으려 했던 것이다. 나는 루이 왕의 행동의 과정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그는 이탈리아를 짓밟으려고 했으나 그 지역에서 그를 도와주려는 맹방이 없었다. 그와는 정반대로 과거 샤를 왕의 행적 때문에 어느 나라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우호적인 나라와 손을 잡아야 했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만약 루이 왕이 내가 말한 원칙을 지켜 그의 맹방을 잘 확보했더라면 굉장히 쉽게 지배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맹방은 많았으나 그 맹방들은 모두 약하고 겁을 먹고 있었다. 교권과 베네치아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였다. 저들은 모두 루이 왕 편에 붙지 않을 수 없었다. 루이 왕으로서는 이들을 이용하여 나머지 강국들을 막아 손쉽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밀라노에 입성하자마자 정반대 짓거리를 했다. 로마니아 지방을 점령하려고 알렉산더 교황을 원조했던 것이다. 이런 잘못은 결정적이었다.
이런 결정으로 루이 왕은 스스로를 약화시켰고 맹방들과 멀어졌고 자신의 품 안에 제발로 몰려왔던 사람들과 멀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막강한 교회의 정신적 권위에 속세적 권력까지 덧붙여 줌으로써 교회의 힘을 강화시켜 주었다. 또 다른 실수도 한다. 알렉산더 교황이 야욕을 꺾고 교황이 투스카리의 지배자가 되는 길을 막기 위해 루이 왕은 몸소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이다. 교회의 힘을 강화해주고 맹방들을 따돌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루이 왕은 나폴리 왕국까지 땀을 내어 나폴리를 스페인 왕과 갈라먹었다. 이탈리아에서 제일의 지배자였던 그가 스페인이라는 경쟁자를 공연히 끌어들인 것이다. 야심에 가득 찬 불평분자들에게 좋은 활로를 찾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루이 왕은 나폴리에 후일 천추의 한이 될 인물을 왕으로 남겨놓았다. 자신을 추방하게 될 이 인물을 왕으로 남겨두기보다 차라리 죽였어야 했다. 권력이나 영토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그리고 이에 성공할 때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그러나 그럴 능력도 없이 억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욕심을 부릴 때는 욕을 먹게 된다. 프랑스가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나폴리를 공격했다면 프랑스는 공격을 했어야 했다. 만일 그럴 능력이 없었다면 프랑스는 이탈리아를 갈라먹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루이 왕이 이탈리아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책략으로 베네치아 사람들과 롬바르디를 분할하였다면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과 짜고 분할한 것은 연합 세력을 구축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후세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루이 왕은 5가지 실수를 했다. 첫째, 그는 약소 국가들을 괴멸시켰다. 둘째, 이탈리아에서 이미 세력이 강하던 자의 세력을 더 강화시켰다. 셋째, 이탈리아에 아주 강한 외국 세력을 끌어들였다. 넷째, 자기 자신이 이탈리아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통치했다. 다섯째, 이탈리아에 식민촌을 건설하지 않았다. 이런 5가지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6번째의 잘못만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조금 낫었을 것이다. 6번째 실수는 뭔가? 베네치아인들에게서 그들이 얻은 것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만일 그가 교회의 세력을 강화시켜주지 않고 스페인을 이탈리아에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면 베네치아인들을 짓밟아도 마땅하고 없애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되어도 그는 베네치아를 망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었다. 왜냐하면 베네치아의 힘이 강력하게 존재하는 한 롬바르디를 치려는 다른 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 사람들도 롬바르디를 자기네가 장악하지 못한다면 반대했을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롬바르디를 프랑스로부터 빼앗아 베네치아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당시에 누구도 프랑스와 베네치아 두 나라에 도전할 수는 없었다. 어떤 사람은 루이 왕이 로마냐를 알렉산더 교황에게 양도하고 나폴리 왕국을 스페인에게 넘겨준 것이 전쟁을 피하기 위했다고 말한다. 내가 되풀이 말하지만 인간이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전쟁이란 피할수록 불리하게 된다. 만일 루이 왕이 교황에게 한 서약을 잘 지켰고 교황이 그의 이혼을 허용하고 루앵에게 추기경 자리를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루이 왕이 그 일을 맡기로 약속한 점을 누가 찬양한다면 나는 군주의 신의와 약속 이행에는 다른 원칙이 있다고 말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루이 왕이 롬바르디를 잃게 된 것은
그가 다른 나라를 점령한 군주들이 지키는 원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의 나라를 빼앗아 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점에 대하여 알렉산더 교황의 아들인 보르지아 왕 통칭 바렌티노가 로마냐를 정복하고 있을 때 낭떼에서 루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루엥 추기경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탈리아 사람들은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나는 대답하기를 프랑스 사람들은 치국수를 모른다고 말해주었다. 그들이 치국수를 알았더라면 교권이 그렇게 강대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막판에 가서 교회와 스페인은 이탈리아에서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자가 없을 정도로 강대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프랑스는 자신이 불러들인 교회와 스페인 때문에 망한다. 여기서 우리는 타당한 원칙을 끌어낼 수 있다. 그것은 남을 강하게 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한 권력은 재간이나 힘에서 생겨나며 강대해진 자는 모두 재간과 힘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4장 왜 반역하지 않았나? 알렉산더 사후의 다리우스 왕국. 새로 얻은 나라를 통치하려면 많은 난관을 겪었을 터인데 알렉산더 왕의 경우에는 이런 일을 어떻게 극복하였을까 하고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알렉산더가 전 아시아의 정복자가 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가 정복한 영토에 대해 매듭을 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정복자가 죽으면 일반적으로 정복한 영토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알렉산더의 정복지에서는 반란이 없었다.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통치하였다. 그들의 통치 과정에서 생긴 말썽은 오직 그 후계자들끼리의 야욕 때문이었다. 이 의문에 관한 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역사상 알려진 모든 군주국은 다음의 두 가지의 한 가지 방식으로 통치된다. 하나는 모든 백성이 한 군주에게 복종하고 그 군주의 선신과 허가를 받은 각 장관들이 군주를 보필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군주의 명성은 대단치 않지만 오래된 혈통에 의해 덕망 있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귀족들의 도움으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귀족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의 영토와 자기들의 신하를 가지고 있다. 이 신하들은 그 귀족들을 자기네 주인으로 모시며 군주에 대한 자연적이고 습관화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 군주와 신하들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군주의 지위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 국토에서 군주에 대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위신을 지녀야 한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일이 없는 대신들과 관리들의 말에 그 누구도 군주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터키와 프랑스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통치 방법의 예를 찾을 수 있다. 터키 제국은 한 사람의 군주가 통치하는 방식이었다. 군주 이외의 사람들은 노예나 마찬가지였다. 군주인 이 한 사람이 혼자 통치하면서 자기 제국을 여러 직할지로 나누었다. 이곳에 자기가 믿을 만한 행정관을 파견하고 언제든지 자기의 충신이 되도록 임명하고 파면했다. 프랑스 왕국은 다르다. 프랑스 국민의 인정을 받으며 존경을 받고 있는 오랜 지배 전통이 있는 귀족을 시켜 위임 통치를 했던 것이다. 이 당시의 귀족들은 제왕의 특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어떤 군주라도 함부로 이들을 몰아낼 수 없었다. 따라서 프랑스 본국과 귀족의 위임 영토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터키 제국의 경우처럼 간단하지가 않았다.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본다면 터키 제국과 같은 나라는 그 통치권을 잡아놓기만 하면 보존하기는 쉬웠다. 반면 프랑스 같은 나라는 빼앗기는 쉽지만 이를 지키는 데 힘이 든다. 터키 제국을 정복하기는 어렵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터키 제국은 쳐들어가는 자에게 지방 군주들이 호응하지 않고 옛 군주와 밀착하였던 사람들이 그 통치자에게 반역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자기 군주에게 맹목적으로 충성을 다하여 매달리는 노예와 같기 때문에 그러하다. 설령 터키 국민이 부패한다고 해도 그들을 이용하려 들지 못한다.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이들 백성을 따라오게 할 방법이 없이 아무리 선심을 쓴다 한들 백성은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구든 터키 제국을 침략하려는 자가 있다면 공격하기 전에 터키가 군신이 하나로 굳게 단결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단결이 공고한 터키를 정벌하려면 터키의 내부 분열에 기대를 거는 무모함을 버리고 정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강력한 힘에만 의존함이 현명하다. 만일 터키가 전쟁에서 패해 군사를 재정비할 겨를이 없는 경우가 되면 황제의 왕통 이외에는 겁낼 것이 없다. 왜냐하면 다른 자들은 백성들에게 황제가 될 만한 신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복자가 승리를 거두기 전에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승리 후에도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 현상이 프랑스와 같은 방식으로 통치하는 나라에서 일어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복은 쉽게 하지만 이 나라를 통치하고 보존하려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당신을 승리로 도와준 사람들과 이미 당신에게 정복당한 자들이 다시 당신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옛 군주의 혈통을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폭동을 일으키려는 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모두 만족시킬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그들을 모두 죽일 수도 없다. 그들은 기회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므로 당신이 실수하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이 다리우스 왕이 하던 종류의 정치적 성격을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다리우스의 통치 방법이 터키의 정치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알렉산더는 무엇보다 먼저 다리우스를 완전히 쳐부수어 그의 나라를 빼앗아야 했다. 그리하여 알렉산더가 승리를 거두고 다리우스가 죽은 후에는 그 나라는 알렉산더의 수중에 안전하게 남게 된 것이다.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서로 단결하여 통치하였으므로 어려움 없이 지배할 수 있었다. 확실한 건 자중질환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소동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왕국 같은 국가에서 어려움 없이 다스리기란 불가능이다. 스페인 왕국과 프랑스, 그리스 왕국에서 로마인들에게 대항하여 일어난 수많은 반란이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들 왕국에서는 많은 귀족들이 영토를 분할하여 통치하고 있다. 이러한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조짐이 있는 한 로마의 통치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가 장기적이고 로마의 영향력이 강력할수록 그런 반란의 위험은 줄어들었으며 로마의 위치는 확고해진다. 로마인들은 각자 귀족들의 내분을 이용하여 그가 정복한 영토의 각 지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예전 군주들의 혈통은 끊어져 버렸으므로 개별적으로 모두 로마인들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시아의 지배자로서 위치를 유지한 알렉산더가 쉽게 지배권을 보존한 것이나
또한 피루스 같은 다른 많은 통치자들이 정복지를 보존하는 데 애를 먹은 것은 이상한 것이 없다. 정복지의 통치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거나 적은 이러한 차이는 정복자들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정복한 국가의 종류에 달려 있는 것이다.